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박근혜 만난 한동훈. 어제 관심을 모으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어제가 시점도 좀 중요하거든요. 총선을 보름 앞둔 시점이었고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 추이가 썩 좋지가 않잖아요. 네. 총선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시점에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간 겁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대화 시간은 한 30분 정도 됐는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유영하 변호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뒤에 이제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네. 한동훈 위원장은 좀 원론적인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들었다 이런 얘기했고요.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두 가지를 짚었는데 첫 번째는 서해 수호기념식에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 만나신 거 언론을 통해서 봤다.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나라가 많이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뜻을 모아서 단합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다라고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 당용 관계, 그러니까 이제 유난 갈등 이런 거 없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해석이 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의대 정원 문제가 중요한데 이거에 대해서도 두 분께서 좀 심도 있는 얘기가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러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특히 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제 악연이라고도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국정농단 재판의 그 주무 담당 검사였어요 한동훈 맞습니다. 위원장이요. 30년 구형도 직접 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사건 팀장이었고 수사팀장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의 행보를 따라가느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어려울 때,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잘 안 나올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여러 번 만났거든요. 네. 작년에만 그 하반기에만 4분기에만 3번을 만났는데 뭐 10월 26일에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때도 만나고 또 사저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한남동 관저에서 오찬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쭉 만났는데 한동훈 위원장 이번에 처음으로 만난 겁니다. 이제 왜 만났느냐는 좀 명확해 보이죠. 그냥 보수 민심, 그러니까 지지층들 잘 겨집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고 특히 지금 대구 쪽에 한동훈 위원장이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네. 지난 21일에도 갔었거든요. 근데 5일 만에 또 다시 한번 대구에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는 자주 갔죠. 여러 번 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건 처음이란 말입니다. 네. 결국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는 좀 차별화 전략으로 중도 민심 잡기 쪽으로 갔다면 지금은 워낙 이쪽 표심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차별화 전략을 앞서서 일단은 표심 잡기, 집토끼 잡기 뭐 그렇죠. 이런 쪽에 나섰다고 봐야 되는 맞아요. 거죠. 좀 쉬운 문제부터 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 포기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지층들을 모아가지고 한 단계라도 딱 올려놓으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좀 따라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일단 쉬운 문제 먼저 풀고 그다음 어려운 문제 풀다 이런 정도의 전략이라고 보면 돼요.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데 일단 이제 모 관계자가 이런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대선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데 총선은 좀 장담할 수가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선이라고 하면은 모든 표를 다 긁어 모아가지고 득표율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 뭐 수도권에서 좀 중도층이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대구 표심이 오면 네, 되고. 확 거기를 결집시키면은 그 표가 다 모이게 되는데 네. 지난번 총선을 생각해 보면은 뭐 1,000표에서 2,000표 이런 정도 차이로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표가 보수층의 표심이 맞느냐 이제 이런 의구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층 잘 결집한다고 해서 1,000표, 2,000표 졌던 게 뒤집혀서 한 석이 추가가 되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고 반대로 이렇게 좀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TK가 흔들리면 PK가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린다라는 건 수도권에 있는 그 TK, PK들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잡아주게 되면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좀 따라올 수가 있다. 이런 평가도 있어서 좀 상반된 평가가 내부에서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일단 여기까지 논평을 좀 들어볼까요, 김준일 평론가? 그러니까 뭐 뒤에 그 플래카드 얘기도 좀 할 텐데 지금 국민의힘과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네. 어떤 이 상황을 좀 비유를 좀 하자면은 네. 시험을 이제 뭐 수능을 한 열흘 앞둔 수험생이에요. 근데 이제 꿈은 서울대 의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의고사 성적도 갑자기 이제 좀 올라서 잘 나오고 하다가 이제 성적이 막 떨어진 거예요. 네. 마음이 불안해. 마음이 불안해.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은 국어 했다가 아니야 내가 지금 수학이 안 나와. 그냥 바로 수학 했다가 그랬다가 무슨 과학 했다가 지금 과목을 매일같이 바꿔가면서 밤을 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세볼까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신당동 가서 떡볶이도 먹고 갑자기 여의도 가서 폴더 인사도 하고 갑자기 이제 뭐 의사들 만나서 이제 중재자도 해야 되는데 그건 잘 안 되고 그러면 대구를 좀 가볼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박근혜 대통령 뭐 만나고 그리고 이제 종북 세력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정책 패키지로 뭐 이제 우리가 뭐 국민의힘은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하고 근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고 꿈은 서울대 의대인데 지금 대학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를 만큼 지금 성적이 좀 떨어진 게 보이니까 모의고사에서 이게 지금 뭐 좌충우돌하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이제 한동훈 원톱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어쨌든 메시지가 일관돼야 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에서 나오는 것도 되게 어떤 사람들이 각인되게 하려면 반복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그러니까 중도에게 던지는 메시지 다르고 뭐 TK 가서 던지는 메시지 다르고 호남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한 사람 입에서 다 다르면 안 되고 스피커를 열어두고 각자가 좀 다른 톤으로 설득하는 작업 이런 게 필요하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책이다. 그게 국민의힘 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 가는 사람들한테 뭐 그러니까 세 자녀 있으면 대학금 등록금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종북 세력 얘기가 나오면은 뭐 이런 거 하면 이게 사람들이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분위기를 지금 반영한 거 아닌가 그게 보여요. 지금 뭐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죠. 현수막을 걸려다가 철회했다. 어제 이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현수막 내용이 뭐냐면 아까 방금 종북 세력 얘기를 해주셨는데 더 이상 이 나라를 범죄자들과 종북 세력에게 내주지 맙시다. 이 문구를 달아가지고 현수막을 게재하라 이렇게 그제 밤에 긴급 지시로 내려왔습니다. 명의는 윤재욱 원내대표 공동선대위원장 명의로 긴급 지시로 내려갔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도 같은 내용을 이제 SNS 대화방 통해서 전파를 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힘하고 국민의 미래 동시에 지시가 내려갔던 거예요. 그런데 후보들이 반발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쪽에서 많이 반발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제 오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 지시 철회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안 하게 됐습니다. 민심은 이거 아니다라는 게 수도권 후보들의 판단이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점을 보면은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당 현수막이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긴급하게 하려고 했다가 내부 반발 때문에 취소가 된 거고요. 전체 흐름을 좀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 거 방금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또 여기에 더해서 어제 하나 뭐가 더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생중계를 했는데 여기서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표현을 다시 한번 또 등장했고 그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종북 현수막 이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인유한 선대위원장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인데 어제 선대위 회의를 보면은 이념과 사상에 대해서는 전쟁을 치러서라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은 지지층 결집 내지는 뭐 이념 이런 문제로 좀 다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내부 반응은 수도권 쪽은 굉장히 좀 싸늘해요. 이제 어제 뭐 수도권 지역에 이제 출마하는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거 제정신이 아니다, 너무 황당하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 정도로 하소연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모 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 걸면 다 죽는다 이렇게 당에 엄청 전달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철회. 맞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유승민 등판론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제 김성태 전 의원이 어제 라디오 출연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외에도 이제 이 얘기가 나오니까 기자들이 당 관계자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뭐 장동혁 사무총장, 홍석준 의원, 또 인유한 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다 긍정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식의 표현들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금 한동훈 원톱에 대한 한계론이 나오고 특히 원래 그 한계를 좀 넘어서기 위해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중량감 있는 인물들로 앉혔었죠. 뭐 안철수 의원, 뭐 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쭉 앉혔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다 수도권 지역에서 출마자들이거든요. 지금 자기 지역구 챙기기도 바빠요, 그분들은. 선거가 안 좋아지니까 바로 지금 목소리가 싹 줄어들었어요. 중앙에 가서 뭘 도울 수가 없어요, 남의 선거구를. 맞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한동훈 선대위원장 원톱 체제다 이렇게 봤었던 건데 그래서 출마하지 않는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또 약간 중도층에 속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다만 이제 당내 분위기를 보면은 일단 실현 가능성이 없고 왜냐면 없어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거부 반응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열려 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랑은 좀 다른 결이에요. 네, 전혀 다른 표현이 나왔어요. 기자들의 번역기를 돌리면 아닌 거죠. 거부 안 된다라는 표현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와서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몇 번 짚어드렸지만 이 문제는 정권 심판론 아니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의 반대편에 섰던 유승민 전 의원이 나와서 비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 뭐 이런 평가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의 생각은 안 들어본 거잖아요.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막차를 타고 선대위에 합류해서
힘을 보탤 것인가? 그것도 좀 회의적이지 않아요, 김준일 평론가? 신포도론 같아요. 그러니까 저 포도는 실 거야. 뭐 이제 여우 이제 이소부화에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유승민한테 매달려도 유승민 의원이 해줄까 말까인데 뭐 이게 뭐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지금 이 상황에서 특히 이제 사전 투표까지 9일 남았는데 네. 유승민 의원이 덥석 이게 이를테면 패배가 될 경우에 이 패배를 같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데 받을 리도 만무하고 하려고 했으면은 진작에 했었어야죠. 그리고 이게 아까 전에 그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께 걸려 있는 게 어떤 게 걸려 있냐면은 물가 안정 1,500억 투입, 뭐 이를테면 육아휴직 급여 인상,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이런 게 이제 빨간색 플래카드 쫙 걸려 있어요. 네. 여기 밑에 이제 종북 세력에게 뭐 나라를 내주지 맙시다 이런 게 같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수도권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황당한 거죠. 메시지도 결도 안 맞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제 다급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뭐 한 가지를 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좀 뚝심 있게 나가야지 이거도 건드리고 저거도 건드렸다가는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국민 예. 그리고 이제 덧붙이시겠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전면 등판은 아니지만 이제 내일 유경준 의원 지원을 할 거거든요. 아, 자신과 가까운 의원 네, 개인적으로 뭐 지원을 하는군요. 친유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경기 화성정에 나와 있잖아요. 지역구 네. 한번 조정이 돼가지고요. 예. 오후 5시에 지원 유세할 거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유승민 전 의원이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요. 거기 또 어제 내일 기자들 많이 가겠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이 지원 요청이 좀 많이 네.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대안 세력으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 주목해 보시고요. 잠시 후에 인효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 저희가 인터뷰할 겁니다. 이분이 지금 백령도에 계세요. 백령도에 내려가 있습니다. 백령도 현재 연결을 해보죠.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의붓아버지 논란. 예, 이번에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을 놓고 어제 논란이 있었어요. 네, 어제 일정들을 쭉 소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는데 이제 논란된 발언들이 좀 있습니다. 어제 이제 재판을 갔다가 이제 강동구 쪽에 지원 유세를 하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네. 여기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음. 국가나 정부라고 하는 것이 든든한 아버지, 포근한 어머니 같은 것이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의붓아버지 같다. 정부가 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고 계모 같다. 팥쥐 엄마 같다.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어허. 근데 이게 아무래도 뭐 재혼 가정 입장에서는 불편한 얘기일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또 부적절한 비유다 이런 비판들이 쭉 나왔습니다. 예. 사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아직 뭐 표현은 안 나왔고요. 음. 그리고 지금 이제 일종의 공포 마케팅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좀 나왔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했던 표현 중에서 보면은 잘 살다가 파탄 나버린 아르헨티나처럼 될 수도 있다. 자칫 투표를 잘못하면은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다. 또 브라질도 7대 경제 강국이다가 사법 독재, 검찰 독재 때문에 갑자기 추락해 버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민생의 어려움, 지금 경제 위기를 강조하려고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가지고 온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또 바로 받아쳤네요. 네, 이게 여야 대표들이 입을 통해서 뭐 다른 여러 나라들이 지금 총선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아르헨티나는 안타깝게도 좌파 정권의 연속된 포퓰리즘 퍼주기 정책으로 디폴트 위기를 겪었던 나라다 이렇게 했고요. 또 인유한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야당 쪽으로 가면 한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된다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좀 집중 조명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발언이죠? 지난 22일에 했던 발언인데 이제 쉐쉐쉐쉐 발언이었었는데 이게 혹시 준비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예, 예. 예, 제가 읽어드리면은 그때 충남 당진에 방문을 했을 때요. 당진시장에 갔을 때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제 외교 문제를 비판하면서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 물건을 안 산다. 왜 중국을 정부가 자꾸 집적거리느냐. 그냥 쉐쉐쉐쉐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자꾸 여기저기 집적대고 양안 문제를 왜 건드리느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린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중국의 관영신문 포함해가지고 여러 언론들이 이제 어제부터 집중적으로 발언을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중국판 네이버죠. 여기 바위두에서는 뭐 인기 검색어 2위에 오르기도 했어요. 이재명이 윤석열을 비판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2위에 오르기도 했고 뭐 보도들 제목은 뭐 이런 거예요. 왜 중국에 집적되나 타이완과 한국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인용한 이런 보도들도 있었습니다. 왜 중국에 집적되냐? 타이완과 한국이 무슨 관계가 있냐라니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따다 제목으로 쓰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거 해가지고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야권에서 또 주목되는 게 조국 혁신당 얘기인데 네. 펀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목표 금액이 50억인데
54분 만에 200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200억 원. 네. 이거는 그러면은 나중에 돌려주는 돈인 거예요? 네, 돌려주는데 어떻게 돌려주냐면 국고보조금이 있잖아요. 이제 네. 그거 받아가지고 나중에 총선 끝난 다음에 연 3.65% 이자 쳐가지고 돌려주는 건데 이자를 쳐서. 이 목표 금액 50억이라고 설정을 했는데 8분 만에 50억이 달성이 됐고요. 18분 만에 100억, 54분 만에 200억이 찼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조국혁신당의 열풍을 좀 보여주는 한 사례고요. 예. 이 조국혁신당 왜 이렇게 인기가 많으냐 이런 얘기를 좀 정치권 인사들이랑 많이 하는데 이제 어제 들었던 얘기 중에 좀 인상적인 거 하나 전해드리면은 그 다른 신당들하고 좀 다른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러니까 거죠? 다른 신당들 같은 경우에는 당 내부에서 뭐 공천에서 밀리거나 아니면 뭐 파워 게임에서 밀리거나 이렇게 해서 나온 그런 세력들이 대부분인데 조국혁신당만이 유일하게 테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정당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밀려서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민들이 찍어주기 어려운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 이걸 정확하게 내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지금 야권 상황들 정리해드렸는데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도 좀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선거 전날까지 이제 네. 뭐 2차례인가 더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빠요. 음. 굉장히 지역 유세도 다녀야 되고 본인 이제 선거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이 좀 주목하는 거는 이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의 네. 리스크가 좀 계속 있다. 음. 이거가 이제 뭐 막 엄청나게 막 폭발력 있게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누군가를 비교를 하면서 이게 나와요. 예를 들면은 뭐 강원도 이제 뭐 경기 분도 얘기하다가 이제 강원 서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원도를 비교를 한다든지 네. 예를 들면 뭐 베네수엘라 뭐 이제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이런 거고 개부 뭐 계모 뭐 팥쥐 엄마 그런데 네. 그러니까 듣는 아르헨티나 기분 나쁘고 듣는 브라질 기분 나쁘고 음. 듣는 베네수엘라 기분 나쁘고 듣는 강원도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 즉각적인 연설, 이 화법, 이제 현장에서의 분위기를 살리는 게 굉장히 이제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지지율이 지금은 나쁘지 않으니 이게 묻혀가는데 막판에 이제 선거에서 특히 이 설화가 항상 이게 문제가 변수죠. 되는 변수 중에 하나거든요. 네. 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강해지는 이유에는 조국혁신당의 돌풍도 그렇죠.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까 전에 여권의 분위기는 어쨌든 약간 좌충우돌, 뭐 종횡무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좌충우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약간 이런 거라면은 여기에는 좀 이재명 대표는 의도적인 강한 발언들을 좀 쏟아내고 네. 이제 집중도를 여론을 좀 많이 끌어보겠다라는 건데. 이제 상징적인 게 어제 이제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이재명 대표가 나갔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메시지가 명확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의 표를 끌어보겠다. 이거는 최근에 조국혁신당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 것에 대해서 이제 뭐 그거를 좀 염려하는 뭐 이런 거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저께 조국 대표도 그 이제 여기 뉴스쇼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네. 검찰 디넷 뭐 이거 문제가 되고 서버. 있고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그거에 앞서서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 이거를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디넷을.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도 뭐 숟가락을 얹은 건지 아니면 주도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명성 경쟁? 선명성 경쟁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대표도 하고 있고 당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선명성 경쟁이 결국은 더 센 언어, 더 자극적인 언어를 계속 하다가 이게 중도층의 이제 반발, 이탈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를 좀 유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실 제가 생각해 보면요, 박수모 기자. 네. 몇 년 전만 해도 대통령 탄핵이란 단어가 인터뷰 중에 나오면 신문 일면이었어요. 그리고 역풍이 불기도 했고 선출한 인물에 대한 탄핵을 저렇게 쉽게 올리냐, 뭐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몇 년 전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탄핵이란 단어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선거 현장에서 나올 정도로 흔해졌어요. 이런 것이 이제 선명성 경쟁 속에서 나온 결과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드네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조국혁신당을 보고 좀 깜짝 놀란 거는 이게 확인이 좀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원래 이제 이재명 대표 쪽 그 주류 쪽의 판단도 정권 심판론만 잘 띄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네. 그럼 중도층은 어떻게라고 하면은 일단은 거의 반반 싸움을 할 것 같아. 그러면은 조금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조국혁신당의 등장을 보니까 이게 정권 심판론을 잘 띄우면은 반반 싸움이 아니라 그 이상을 가져올 수가 있구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더 강하게 나가는 더 것이다. 강한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강한 그리고 경쟁. 경쟁도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계속 그 승강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세지다가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역풍의 선이 어딘가를 잘 가늠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다라는 이제 리스크 지적은 아마 그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잠시 후 이뇨한 위원장이 어제 또 2조 심판론 이야기했거든요. 인터뷰에서 풀어보기로 하고 축구 얘기 가죠. 태국 원정 3대0. 한국 축구대표팀 어제 태국전에서 오랜만에 3대0 승리했습니다. 네, 원정 경기였거든요. 태국 방콕에서 경기를 했고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4차전이었습니다. 네. 3골을 넣은 거잖아요. 전반 19분에 이재성 선수가 넣었고요. 그다음에 후반 10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37분에는 이제 박진섭 선수가 넣었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손흥민 선수의 골은 이강인 선수가 내준 패스를 받아서 넣은 거예요. 아, 이강인에서 손흥민으로 연결됐어요? 네, 그리고 골 넣고 나서 두 사람이 또 포옹도 하거든요. 포옹도 이거 약속한 건 아닌가? 약속 포옹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어쨌든 갈등이 또 이제 딱 그 치유가 되는 네. 것 같은 그런 화면이 하나 나왔고요. 예, 예. 그다음에 기록도 하나 짚어봐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어제 골로 해서 A매치 46호 골을 넣었거든요. 네. 지금 황선홍 감독이 대표팀 이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2위 A매치 골 기록을 갖고 있는데 50골이에요. 그래서 이제 4골 차이고 또 차범근 전 감독이 1위인데 58골이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한 12골 정도 모자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승리로 C조 선두가 됐어요. 이제 3승 1무 승점 10점인데 뭐 이미 사실상 3차 예선 진출은 확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진을 좀 보고 싶은데 사진 준비는 안 하셨죠? 예, 이기면은 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어제 경기는 딱 그런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뭐 스포츠 신문 제목이 이겁니다. 손 내밀자 이강인이 달려가 안겼다. 안겼다. 여기서, 예, 손은 이제 그 장면. 손흥민의 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은 이제 분위기는 좋은데 이게 1위 1위 할 거는 아니고 왜냐하면 아시아 국가들 이번에 2026년 월드컵이 아시아 티켓이 4.5장에서 8.5장으로 늘면서 다른 나라들이 엄청나게 지금 아시아 중동 국가들이 축구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안심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축구 얘기하시니까 오늘 본 기사 제목 하나 생각나는데 박항서 베트남 감독했었던 박항서 감독한테 베트남 항공 평생 무료 이용권 이런 게 제공됐대요.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